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핵무기 실험. 2. 북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3. 핵전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 중국 접경지대에서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압록 강변을 따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떠내려 오는가 하면 지진은 물론 방사능 수치 상승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중국이 압록 강변 주변에 비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당장 이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북한이 중국의 행동에 당황했다고 하죠. 다시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긴장 상태가 높아진 상황. 대체 접경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급격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하기 위해 지구를 향한 주민들은 예년보다 더 쏟아지는 비를 걱정하며 자리를 피했죠. 감시소에서 강물을 지켜보던 사람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불어난 강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 감상을 하던 도중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떠내려오는 것을 살펴봤죠. 옷가지인데 부피를 느낄 수 있는 형체가 떠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파악했죠. 그는 감시소 대원들을 전부 데리고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떠내려오는 형체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하나같이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나가 아니라 형체 여럿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딱 봐도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대원들을 시켜 형체를 건진 그는 충격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중국인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달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이를 증명했죠. 압록 강변 근처 초소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생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단체로 압록 강변에서 발견된 일은 드문 일이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북한 감시원도 이러한 모습은 예사로운 일이라고 느끼지 않았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입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픽폭된 주민들이 하루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들 주민들은 강한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북한 의사의 입을 통해 공개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연변 일대 중국 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북한 중국 경계 지방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픽폭된 주민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압록강 인근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압록강 주변 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압록강 지역 인근에서 소규모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던 상황. 중국 북한 경계에 있던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지시라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시스 존 헨리 소장은 중국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통화시 인근 150km 지역 내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과 함께 진동을 관측했다고 바라봤죠. 이들은 중국 내에서 비밀 핵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에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감추고 있었던 핵시설과 함께 여차하면 핵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죠.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던 것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핵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꿔놓았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며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대만 근처는 전투기와 중국 육군의 움직임으로 대만 해협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지는 중국은 대만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캐틀은 중국 눈치를 살폈죠. 본격적으로 미국과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은 강대강 대결을 대비했죠. 이를 위해 외부에 자신의 전력을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외부로 공개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미사일을 통한 비대칭 전력에 있어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핵 관련된 내용도 공개하면서 중국은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신장 위구르 거점에 있는 핵실험 시설 확장 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 핵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복수의 전문가가 위구르에 위치한 인민해방군 거점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의 6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송전설비와 폭약 저장고가 준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시기별 위성사진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2020년 10월에 땅정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 대형 트럭이 이 기지 주변을 오가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올해 전반기에는 6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전력망 연결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 방사선 측정 사업도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것을 확인한 결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핵실험에 도입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 사례도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에서는 핵과 방사선 사고 긴급 감시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방호복식 2차과 같은 조달 품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기에 수상쩍은 물품, 그런데 만일 이곳에 핵실험장이 몰래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활발한 핵실험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방호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996년을 끝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나 일련의 정황을 봤을 때 중지된 실험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중국 통화시에서 벌어진 실험은 중국이 핵실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알려진 시설 외에도 수많은 비밀기지에서 핵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몇 안 되는 친중국가의 심기를 거스르게 합니다. 바로 북한이 그 대상 국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문제를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두 국가 사이의 밀월관계는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단둥을 중심으로 의약품과 물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북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죠. 다급하게 물자 요청을 했으나 주기 싫은 태도를 보인 것에 북한은 예상과는 다른 중국의 행보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아 보내며 동아시아를 위협했던 북한은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것을 고민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런데 중국에서 핵실험을 한 탓에 북한 주민들이 피폭당하자 북한에서도 중국의 행동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가만둬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에게서 실질적으로 받은 도움도 적은 마당에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북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실제로 미 의회 자문기구인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유서씨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균열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부터 북한의 대내외 문제에 간섭하려는 행위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바라봤는데요.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간섭이 힘을 받았으나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의 개입은 김정은의 불만을 낳게 되었다고 바라봤죠.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 현재 미국이라는 적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단언한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이번 피폭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형성에 의구심을 가지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견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북한-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과 관련한 위험 요소가 다시 부상했는데요.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부의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풍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하한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펜진에서 온 사이먼추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육허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는 최근 중국 국가교육국가료육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펠라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퍼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라는 내용이 서한을 중국 국가교육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난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완몽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부,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 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어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 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칸 유봉 공정체태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폴란드의 놀라운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K 흑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400억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M1 에이브람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116대에 달하는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K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4월에 47억 4천만 달러, 한화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M1A2 에이브람스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 능력으로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M1A2의 본격적인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만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폴란드의 구원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2024년까지 K280대 인도를 약속하고 도합 980여 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주겠다고 계약했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K2 초도 물량을 버선발로 맞이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K2를 운용해보니 도대체 얼마나 별로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전차의 무려 93.5%에 해당하는 3084대가 파괴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었는데요. 러시아 전차랑 한국의 K2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K2의 뿌리를 더듬어가면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82 전차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 전차는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채용에 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K2를 두고 외형은 서구, 내용물은 동구인 짬뽕 전차라고 표현하는 전문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 가정말로 대한민국의 K2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라면 누구보다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K2는 정말 겁먹뿐인 설계 결함 덩어리인지 동부권과 서구권 전차의 차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흔히들 전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깜짝 놀랄 만큼 최첨단의 무기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 지상전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설계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적 스탠스를 얼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과 러시아,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구권은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전차를 개발해 왔음에도 설계 개념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느 진영의 전차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특히 서구권은 방어전을 상정하고 전차를 설계하는 반면 동부권은 대규모 전력으로 넓은 전선의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중심작전의 교리를 전차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해 전술인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초기 모델은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에 54.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M1은 M1A2C에 이르러 중량이 무려 66.8톤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1988년에 등장한 M1A1 합터 초바마마와 아뇽 합금을 사용한 신형 복합 장갑을 채택하면서 방어력을 대폭 증가했고 이후 추가 장비와 장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M1 에이브람스는 1500마력이 AGT 15000C 타중 연료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야지 최고 속도가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한데요. K2 흑표가 같은 1500마력의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야지 최대 속도 시속 50km, 평지 최대 시속 70km에 육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두꺼운 장갑 덕분에 에이브람스의 승무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차에 의해 파괴된 에이브람스는 단 3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의 요술봉 RPG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반면 소리는 큰 구강의 주포에서 나오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빠른 기동에 무선 집중했습니다. 적 포탄이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우리 포탄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가 되는 설계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구경의 화력 공격에 용이하고 기동성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큰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T-72는 서방 전차가 105mm 주포를 사용할 때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중량은 고작 41.5톤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780마력의 V92SE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는데요. 극단적으로 납작한 포탑을 보면 T-72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 장갑을 통해 비교적 얇은 장갑으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탄약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인체 공학적 측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동력과 화력에 모든 걸 투자한 전차인데요. 더군다나 후기형으로 갈수록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을 추가하여 기본 400-500mm에서 최대 600-800mm까지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에서 T-72가 에이브람스보다 화력면에서 우위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냉전 중이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T-72는 동구권 특유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캐로젤식은 탄이 장약과 함께 수평으로 정렬되어 포수가 원하는 탄종을 위로 밀어 올려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장전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신뢰성이 높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차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동구권 전차에는 최적이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동구권 전차에는 대부분 캐로젤식이나 비슷한 원리의 포르지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72, 나아가 동구권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몰락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걸프전에서 막상 M1 에이브람스와 맞붙자 T-72미 전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라크군이 운영하던 T-72 전차 폐기대가 미국 M1 에이브럼스 14대에 박살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T-72는 M1 에이브람스의 포탄 한 발에도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광경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걸핏하면 포탑재로 날아가 버리는 러시아 전차의 허접함이 걸프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T-72의 심각한 결함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1, K2에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가벼운 중량, 러시아 전차들처럼 해프 타격을 기본 교리에 놓고 빠른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개량이나 정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